국민의힘 당대표에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원 득표에서 밀렸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5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 직접 출연해 당 혁신과 대선 구상 등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룰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압수수색 전인 참사 다음날 새벽 사무실에 들른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가져갔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설명하며 조 전 장관의 책인 조국의 시간에 빗대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관중수가 늘어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30%까지, 1.5단계 지역은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음악 공연도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1985년생 36세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대표를 만든 건 민심이었습니다. 당원 득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밀렸지만 여론조사에서 59%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어떤 변화가 밀려올지 여야 모두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81세였던 전직 비대위원장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2명인데 이 대표보다 어린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수락연설에서 고정관념을 깨달으며 파격을 예고했는데요.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안보균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37.4%,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58.8%를 얻어 최종 득표율 43.8%로 당선됐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6.7%포인트 차로 이긴 겁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정당에서 30대 대표가 선출된 건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대표가 당내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도 이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대선이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막말 설전을 벌였던 나경원, 주호영 후보에게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영 대표께서 계속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식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께 격에 맞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변인 등 당직 인선을 토론 배틀과 연설 대결 등 능력제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며 당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 선거도 보수정당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여성 최고위원이 없어서 무조건 한 명은 당선되도록 할당제를 줘왔는데 1, 2위 모두 여성이 뽑혔습니다. 그것도 초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여성으로 뽑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4명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서 3명이 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초선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은 24.1%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초선 배현진 의원은 22.2%로 2위를, 정미경 전 의원은 10.7%를 얻어 4위로 당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최고위원 과반이 여성으로 꾸려진 건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조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인 40대 워킹맘의 경선 1등은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등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폭풍 같은 변화다. 혁명적인 변화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조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대응팀을 운영해 여권의 공격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경선 기간 주장했던 패배주의, 개파주의, 기회주의 청산이 먹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또 세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 인물을 좀 갈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에 더 큰 집을 지어야 됩니다. 대선의 유력한 주자들을 당 안으로 모셔오기 위한 노력부터 윤석열 총장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우리 대표도 당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합쳐서 공정한 경쟁을. 2019년 전당대회에 이어 올해도 여성 정치인들이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순위권 밖의 여성 후보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주는 여성 할당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표 당선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8위에 30대가 들어가는 낯선 풍경이 펼쳐진 건데요. 정치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MZ세대 열풍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열풍의 의미, 김민지 기자가 정치인들과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전화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 큰일 하셨다, 훌륭하다며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고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경쟁 상대의 변화는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긴장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1985년생 만 36살인 이 대표는 68세 문 대통령, 58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아버지뻘인 정계의 거물들과 마주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의 평균 연령도 이 대표의 나이를 훌쩍 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층 젊어졌습니다. 오늘 선출된 지도부의 평균 나이는 43.8세로 53.4세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보다 10살 적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62세인 김기현 원내대표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이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더 먼저 발언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 연령은 57.4세, 102명 모두 이 대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또래 정치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이준석 대표의 탄생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패배가 혹여나 청년 정치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저희도 그런 국민들께 새로움과 유능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신발끈 동여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2030 유권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정이나 이런 것이 최고 화두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치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또 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고. 색다른 뭔가 젊은 변화를 바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나 세금 문제, 국방 이슈 등 젊은 층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한나라에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당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든지 아니 남성이 꿀 빨았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가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정치부 기자들도 출마 선언할 때
솔직히 예.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해요. 본인은 예측을 하시고 나온 겁니까? 저는 제가 한 3등 안에는 당연히 들어서 경쟁할 것이다 라는 네. 확신이 있었는데 저도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네. 상당히 당황하긴 했습니다. 언제쯤 확신하셨어요? 저는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유세를 할 때 네. 그 서문시장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시던 걸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경쟁을 본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군중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저는 약간 확신이 왔습니다. 사실 뭐 30대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소개를 했지만 이 국민의힘과 함께한 세월 보면 아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쭉 이제 당을 지켜봐 왔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하나만 꼽자면 뭘 바꿔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양대 정당으로서 양대 정당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던 것이 전당대회라는 거 하는 것이 과거 이제 돈봉투 사건 같은 것도 기억하겠지만은 조직 선거나 아니면 줄 세우기 선거가 되는 것을 굉장히 지향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지고 제가 새로운 시도들을 했었고 그게 아주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코 전당대회 이후에 이어지는 인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하실 겁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사실 선거를 하면서 저도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조직을 모은 데 있어서도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혁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운영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콘텐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1호 정책 뭘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들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그 경쟁 자체를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켰습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특정 성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고 결국엔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당직자들에게 1호 지시를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당의 인사부터 예를 들어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부터 토론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특정 정당대 주자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도 임명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느냐.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정치인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논리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만도 못하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천 관련해가지고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대선 후보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지방선거 후보들. 지방선거. 대선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 시험 없이도 충분히 그런 하고요. 자질이 있다 보시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는 저희가 3,000명 가까운 사람들 공천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3,000명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나씩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이제 자격시험 같은 걸 둬가지고 거기 통과한 분들이 뭐 공직 후보자가 돼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허들을 좀 두려고 합니다. 자, 좀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건데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뭐 민심은 모르겠지만 당심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거라면 이제 대선을 이기라는 건데 비책이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 경선에서 주자들이 많으면 흥행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가진 주자들이 지금 범야권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범야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을 믿고 당에 들어와서 큰 경선을 치를 수 있으면은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대세론이 초기에 형성되거나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관심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요 경선과 단일화의 모범 모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경원과 오세훈이라는 저희 당의 아주 훌륭한 대선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주자들이 경선에서 격돌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승부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됐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그 저희 당 밖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박빙 승부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됐고요. 그 관심도와 그런 어떤 컨텐츠의 어쨌든 치열함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녹아들었던 것이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도 충분히 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당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오늘 비빔밥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갈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 고유의 맛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명으로서 맛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뭐 어른되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하나고 네. 다만 또 우리 당 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찬성했던 분도 계실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이 경선은 접점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각자 고유의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판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했고 대세로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이 대세론 얘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공정 경쟁에 윤 전 총장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만약에 대세론에 윤석열 네. 총장이 이제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당내 경선을 계속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당내 경선에 참여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그 대세론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 밖의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그때 오세훈 나경원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같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저희 경선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여러 가지 구상이 있겠지만은 저희 당에 참여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 측에서 뭐 아직 등판하려면 한참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좀 언제까지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해 놓은 가이드 시간이 제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 나경원 대표께서 9월이라는 시점을 제시하셨을 때 네. 저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또 이 경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당대회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다투는 과정인데 네. 너무 경선과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봐 제가 그 논의를 좀 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희가 되셨으니까.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네.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네.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월이면 이제 2달 정도 남은 건데 예. 혹시 뭐 윤 전 총장 측과 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밝히지도 않았고 네. 제가 사실 밝힐 수도 없는 전당대회 중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우선 저랑 뉴스톱10에서 같이 패널로 항상 지내던 네. 그 장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굉장히 오랜 기간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 이제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네, 때문에 뭐 같이 소통 이동도 채널은 본의 아니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뭐 지금 특정 주자와의 소통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도 출마 의향을 밝히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당 밖에도 당 안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을 위축시킬까봐 제가 그런 소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말씀도 하셨고, 자, 여러 명이 나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직접 좀 찾아가서 대선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네. 답을 하자면요. 그분은 현직 이제 감사원장이시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그런 어떤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먼저 그 의향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정당인들이 가가지고 그분을 자꾸 언급하고 그리고 네. 그분을 영입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분에게 좀 신뢰가 되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할 것이고요. 네. 다만 또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들은 이미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보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좋은 연구나 또 이런 포럼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참석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선 경선 룰과 관련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예. 좀, 민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이제 당심과 민심 5대5로 정하도록 예. 되어 있는데, 민심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민심이야 이제 사실 언론을 통해서 2차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었다면은 네. 당원들은 저희가 공약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1차 자료로 직접적인 판단해서 투표에 참여하신 경향이 높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훈련된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 네.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저희 당원 구조의 문제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 노정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 호남 당원이 0.8%밖에 안 된다. 네. 아니면 20대, 30대, 40대를 구성하는 비율이 50대나 60대 그것에 비해서 한참 낮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당원들을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있었던 부작용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우려된다고 한다면은 당원들을 더 많이 이제 그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선 해소를 해보고
그래도 괴리가 만약 우려된다고 한다면은 좀 조정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의 조성을 좀 더 변화시키는 그런 쪽에 신경 쓰고 싶습니다. 5대5를 당장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원래 모든 협상이 그게 모두가 동의하지 못하면 원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선 전에 영입해야 된다. 네, 저는 대선 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저희가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은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가 선임하는 것이거든요. 후보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고 제가 또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로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당 대선 주자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 보고요. 다만 대선 주자는 전장이 어디로 설정되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나 어쨌든 복지 논쟁의 전장으로 되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주자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부패 영역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뜨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9개월 남은 대선이 어떤 전장에서 펼쳐질지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후보 단점이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런 말을 합니다. 토론해 보니까 논리적인데 다소 거칠다. 본인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능하냐. 겸손과 논리는 겸비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단점에 대한 보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송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지적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도 빠르다. 이거는 뭐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논쟁 과정에서는 저는 거칠다 이제 논쟁적인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예의를 갖추려고 해도 그 논쟁적으로 보이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런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제가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거죠? 예.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극찬을 했던데 대통령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제1야당 대표.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오늘도 통화해서 어쨌든 뭐 오늘 G7 회담 가시기 전에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든지 위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당연히 어떤 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야당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여야 간에 골이 깊어졌던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입법 몰아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는 송 대표께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움직임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제안하신 걸 들었습니다만은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정기적인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협치를 강화할 수는 있다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대선 주자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네. 이번엔 뭐 40세 미만 이제 출마 금지 헌법 때문에 못 나가지만 그 다음 도전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더 높은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은 지금 제가 만약에 대선이라는 큰 판을 그르치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지금 있는 대선에 집중하겠고요. 다만 저는 정치는 언제나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항상 비유하기를 뭐 군대에서 보면 진급을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과 공존 꼭 약속 지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였습니다. 자, 이제 여야 모두 당 지도부가 정해지면서 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민주당이 먼저 불붙고 있는데요. 9월 9일 이 경선 일자를 미루자 안 된다. 이 대선 주자들까지 속속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경선 흥행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은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면이 확 바뀐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이제 정치 일정도 새롭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지사 측 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동굴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탐욕이 무섭다. 원칙을 훼손하며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측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방에 대선 주자들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이 되면 경선도 좀 더 활기차게 평소의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선 일정을 결정할 대선기획단 구성은 늦어지고 있어 21일 예정됐던 예비후보 등록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룰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방금 전에 이 답을 유보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외부 인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 반응까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투톱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채널A와 만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룰 변경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당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지키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룰 변경에 긍정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지만 방향성엔 동의한다고 말했고, 원희룡 제주지사 측은 당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민심 반영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나가는 얘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원 개정은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처럼 이번 광주 참사에 관계된 사람들의 책임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감리 책임자가 경찰 압수수색 전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챙겨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 속보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성.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회사 대표입니다. 9명이나 죽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경찰은 참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실제 현장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가 참사 다음날 새벽 사무실에 들린 사실이 드러나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대표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챙겨간 정황을 확인하고 챙겨간 게 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죠. 수사 내용이니까 안 되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경찰은 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철거업체 소속이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당초 서울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인부들은 광주지역 업체 소속으로 드러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오늘 6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밝혀져야겠지만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붕괴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김재혁 기자가 경찰 합동 감식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토산이 쌓여 있고 그 위로 굴착기가 올라갑니다. 먼지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작업자들은 물을 뿌립니다. 어제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붕괴 원인은 물을 머금은 토산입니다.
저 토산 자체가 물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지죠. 미는 힘이 발생을 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얘는 전도예요, 전도. 그대로 넘어간 거죠. 롱붐이라고 불리는 긴 굴착기를 사용하면 토산을 쌓지 않고도 건물 위층부터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붕괴 현장은 비용을 아끼려고 토산을 쌓아 30톤짜리 짧은 굴착기를 올렸습니다. 토산 때문에 남은 건물 벽면이 도로 쪽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토산에는 철거 잔해물도 섞여 있어 지대가 불안정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변에 철거가 다 끝났으니까 철거한 걸로다가 쌓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높게 올렸으니까는 또 참 위험한 거죠. 해체 계획서처럼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철거한 게 아니라 건물 중간부터 부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건물 중간부터 철거했다면 상층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앞으로 쓰러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토산이 쌓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저층부일 것 같아요. 이 하부에서 이 건물을 잡고 있었으면 이게 넘어갔겠냐. 이번 사고는 공사기관과 비용을 줄이려다 벌어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시민들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망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합동 분향소에 전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정사진을 연신 손으로 쓸어보지만 친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로 60년 지기 소꿉친구를 잃은 슬픔에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의 우정 마음에 간직할게. 이렇게 갈 줄 몰랐어. 남편은 어떡하냐.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도 애끓는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 가슴이 팍 이렇게 올라갈까? 멈춰버린 것 같아.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는 몰라도 이 도로변에 있는 차 버스를 이렇게 부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건 참 미개에도 이런 미개가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9명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앞에 헌화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제가 항상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54번이거든요. 너무 좀 솔직히 좀 소름 돋았고 무섭고 안일 같지가 않고 멀리 오더라도 꼭 전문을 하러 와야겠다 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검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인 시신을 인도받지 않은 일부 유족들은 빈소 대신 합동 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빨리 부검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사실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빈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최대한 빨리 부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서 조국의 시간이 자주 등장했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최근 발간된 책 조국의 시간을 들고 응원했고 다른 한쪽에선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부터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짧은 대화나 필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책 제목을 활용해 두 사람의 혐의를 위조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자 조 전 장관 측은 차분한 재판을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다음 재판엔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뭐가 복잡할까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속마음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국민의힘 속마음이 어떤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저를 보면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 국민의힘의 복잡한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경쟁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정권 교체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는데요. 영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초반에 이 대표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는 의원들 분위기가 많다. 그때까지는 선뜻 나서지도 어깃장을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 여당의 속마음도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축하 인사를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한 민주당 인사는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노회한 구태 이미지를 야당이 아닌 여당이 가지고 오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 장류유서 언급을 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함께 고정관념을 깨자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관록을 내세운 대선 후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 국민의당도 좀 궁금해요. 자, 네. 이준석 대표는 뭐 함께 할 거라고 했지만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좀 악연이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시절 2018년 6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공천을 이 대표가 신청했는데 안철수계가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권 대통합에 적극 나서서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에 보겠습니다. 네. 자, 전면 폐쇄. 그러게요.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안기백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안 의원 보좌진 2명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이 안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 지금 대선 캠프에 있잖아요. 네, 확진 전날에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한 토론회에 안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안 의원이 확진되면서 정세균 전 총리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이 나와서 오늘 예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안 의원과 접촉한 이낙연 전 총리도 코로나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참,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여러 번 검사를 받네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 보좌진도 확진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송 대표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 의원총회를 모두 취소했고요. 국회는 세 번째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이 부동산 정책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또 미뤄졌어요. 국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의원들이 조심해야겠네요. 네,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명심하고 의원들부터 방역수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방역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뉴스입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실외 스포츠와 공연 관람 등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김단비 기자가 설명합니다. 다음 주부터 야구나 축구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 입장 관중이 늘어납니다. 2단계인 수도권과 대구, 제주 지역은 실내 스포츠 경기 입장이 전체 관중석의 30%로 확대되고 그 밖에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 모임 제한 수칙이 적용돼 100명 미만만 가능했던 대중음악 콘서트도 4,000명까지 허용됩니다. 각 구단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야구장 안팎의 상인분들도 매출이 굉장히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인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줬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같은 2단계라 해도 5일부터는 식당, 카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해서 자정까지로 늘어나고 학원,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2단계에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사적 모임 제한도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최종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남성 1,300명의 나체 영상을 유포해 제2 N번방이라 불린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29살 김영준.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요청에는 죄송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7개월간 1,300여 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음성 변조 프로그램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절묘하게 도용하고 소개글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런 사람 같지 않게 소개글을 해놔가지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걸 속은 것 같아요. 김 씨가 녹화한 영상 속에는 미성년자 39명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한 뒤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멕시코의 농장에 생긴 싱크홀이 점점 커지더니 축구장만 해졌습니다. 개 2마리를 집어삼키고 주택도 위태롭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뚝뚝 끊긴 빙하가 떨어지듯 순식간에 땅이 내려앉습니다. 땅에 생긴 큰 구멍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지난달 말 멕시코 중부 지역 한 농장에서 처음 목격된 싱크홀은 지름 126m로 커졌습니다. 농장에 평온하게 자리 잡았던 주택도 이젠 빨려 들어갈 듯 위태롭습니다. La casa que estaba al lado ya se cayó la barra digamos de lo del Ya no estamos bien. Nos queremos que nos reubiquen, es lo que pedimos. 40m 넘게 깊이 가라앉은 싱크홀 곳곳을 찍은 영상입니다. 물이 높게 차올랐고 흘러가는 물살도 보입니다. 절벽 가운데 애처롭게 꼬리를 흔드는 개 2마리는 어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싱크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Lo que ha sucedido entonces es que esa sobreexplotación que existió en su momento de lo que existe abajo, es decir, el agua, hizo que en determinado momento quedaran o quedar.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경찰이 배치됐고 울타리도 설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올해는 유독 봄도 빨리 찾아왔고 여름도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6월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잠깐 주춤했던 한여름 더위가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막다 보니 더 뜨겁겠습니다. 모레도 내일만큼 더우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주말 낮 동안은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구름 막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강한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북 동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엔 제주의 밤까지 가끔, 낮 동안엔 충청과 전북, 영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국민가요죠. 아침 이슬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양희은은 당시 19세였습니다.
이 청년의 실존적 고뇌와 이 결단을 담은 이 노래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즈음 태어난 1985년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가 꺼내든 시대 정신은 공정과 공존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거친 광야에 선 30대 대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